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에 나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미영이 산문선 희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예, 오늘은 청와대 청원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징계를 받은 신동우 삼성 언론재단 그리고 YTN 최남수 이후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가짜 천연식초에 놀아나는 남조선 인민들을 보다 못해 진짜 천연식초 수음초 7종 세트의 입점을 허락하시었다. 추정을 넣어 속성으로 생산한 식초가 아닌 3년 이상 발효한 천연 감식초에 과일 농축액과 꿀을 더한 진짜 천연식초 수음초. 수음초에는 방부제, 색소, 향료 등 화학물질은 물론 물 한 방울도 섞지 않은 100% 천연식초라 김용민 동지의 기쁨과 탄성을 자아내고 말았다. 몸에 좋을 뿐 아니라 새콤달콤 맛있기까지 한 수음초 7종을 가장 합리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홍초 갖다 버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5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김승하 지부장 등 KTX 해고 노동자들이 그제 대법원 대법정에 뛰어들어 전 대법원장 양승태에 대한 구속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할 몫이 사법부에게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번에 드러난 문건만으로 양승태가 KTX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에 개입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직권남용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재심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대표 법꾸라지니까 만만치 않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문제는 변론으로 합시다. 확실한 것은 양승태가 자기가 이끄는 대법원에서 나온 박근혜가 좋아할 만한 재판 결과를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와 거래할 목적으로 말이지요. 반민주, 반민중, 반노동 박근혜가 좋아할 재판 결과라면 사회적 약자가 피눈물 흘릴 판결 아니겠습니까? KTX 승무원 말고 쌍용차 노동자도 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거창하게 삼권 분립이 어떻고 재판의 공정성이 어떻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국민은 바퀴벌레와 다르지 않은 존재였음이 어렵지 않게 확인됩니다. 잡아 죽여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제가 알고 또 믿는 법은 돈에 또 힘에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도 약자에게 기댈 유일한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 약자를 험지로 몰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다면 법은 그냥 사회적 흉기일 뿐입니다. 많이 봐줘서 드러난 죄목이 이 정도입니다. 양승태를 후배 법관들의 손이 아닌 검사들의 손에 넘겨 밝히지 못한 모든 진실을 규명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법꾸라지가 쉽게 자기의 부조리를 고백하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겠지요. 양승태에 대한 단죄는 그 개인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위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도 잘못이 있으면 벌받는다는 교훈은 또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감옥에 보낸 촛불혁명의 의미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승태가 설치던 시대를 박살낸 국민입니다. 유대인들이 외세를 다 물리치고 독립왕조를 세운 적이 있어요. 그 독립왕조가 하시모니아 왕조인데 이 하시모니아 왕조야말로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꿈에 그리던 자기가 민중이 우리나라 촛불혁명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만든 왕조였다고요. 만든 왕조였는데 그 왕조의 모습이 극도로 부패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누구죠? 문재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놈들이 또다시 이제 그 왕조를 만든 다음에 하는 짓들을 보면은 극도로 부패했어요. 극도로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여기 나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태극기랑 성조기까지 들고 나오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고 나오더라고. 어저께도 내 이스라엘 국기까지. 근데 나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여러분들 유대인 그러면 굉장히 뭐 천재적이고 뭐 이 세상에 천재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사실 유대인 천재라 봐야 뭐 예수, 뭐 칼 막스, 뭐 프로이드, 뭐 촘스키 다 you name it. 그리고 뭐 스필버그 뭐 그러다 그러지만은 그 몇 사람이 튄 거지. 이 인류사에 공헌한 그 사람들의 천재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거하자면 영국의 천재들 게임도 안 돼.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몇 사람 튀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천재예요. 안병무 선생이 독일 가서 민중신학 가지고 그 논쟁을 하는데 도대체 네가 말하는 민중이라는 게 뭐냐 하고 독일 신학자들이 자꾸만 민중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민중이 뭐냐 하고 민중이 어떻게 민중을 스스로 구원한다는 동 민중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안병무 선생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민중이 없다. 서양 역사에 무슨 민중이 있냐. 그거는 너희들은 민중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민중이란 말은 번역도 안 되고 너희들은 모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반만년 그야말로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모든 걸 인내하고 조금씩 역사를 지켜오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이 함석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뜻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 민중이라는 건 이 인류 역사상 어느 곳에도 없어요. 도올 김용옥 선생과 1박 2일 일정으로 임진강 기행을 떠날 분들 환영합니다. 분단이라는 민족사의 아픔을 바라보는 도올 선생의 통찰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6월 16일 토요일에서 이튿날 17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오는 일요일 6월 3일에 벙커원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민통선에 들어가는 문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도 있고요.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보이는 벙커원. 네, 아침 10시 40분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시면 도올선생 임진강 기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청 방법은 오셔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회비를 납입하시면 끝납니다. 회비는 12만 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간장으로 이어갑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김용민의 뉴스 간장.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거취를 놓고 진흙탕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향해 이선 후퇴를 촉구했습니다. 당 지지율 침체와 선거 전략 부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밝히면서 당내 비판을 일축했는데요. 그러자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가 홍준표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박성효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 그리고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저희가 하는 뜻은요. 지역에서 이제 선거운동가 다니다 보니까 네. 우리 대표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 대표로서도 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계실 텐데 그런 점에서 오해를 살 일이 많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또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은 의견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형식에 따라서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거슬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저희 당이 이제 정우택 의원은 원내대표도 하고 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리더로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이제 어떤 건의나 말을 했는데 그걸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표현하신 모습 보고 예.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취지를 보면 대표적인 선거에서 되시는 거니까 당연히 유지하셔야죠. 예. 근데 이제 선거를 위해서 소위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다른 분들로 이렇게 또 바꿔서 해주면 당 대체에도 도움이 되고 아하. 또 대표님도 부담을 덜 게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에서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표현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가 하는 표현이 너무 거칠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이 빌미를 주고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거대책위원장직에서 좀 내려와 주셨으면 이거로군요. 예. 아니, 당대표는 지금 법에서 됐는데 그걸 내려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으로 노출돼서 좀 득이 안 되거나 손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다른 분한테 맡기는 게 안 좋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역 유권자분들 만나면 뭐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지금 득이 안 되거나 손해보는 부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홍준표 미워서 못 찍었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말을 왜 그렇게 거칠게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특징이 좀 있거든요. 경상도 사람하고 좀 달라요. 네. 충청도 표현은 그렇게 거칠거나 강한 표현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적 특성이 좀 다르죠. 네. 그런 점이 이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용입니다. 홍준표 미워서 못 찍었어 이런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죠. 지나가는 말로. 네. 지금 그 누구보다 가장 그 속이 타고 열심히 해야 하는 분들은 바로 후보 당 본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성효 후보께서도 이제 지금 하루하루가 금쪽 같은 시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저 스마트폰에 뭐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다더라 이렇게 뜨면 어떠세요? 아니 그런 얘기를 이제 텔레비를 보거나 예. 내용을 보고 우리 우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아이고 왜 홍 대표가 말을 그렇게 하나? 응? 아직까지는 그거 배워서 포 떨어진다 이런 의견을 주시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잖아요. 저희는 뭐 하나라도 주셔야 될 입장인데 네,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좀 그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언급한 여배우 스캔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배우는 과거 이재명 후보와 SNS에서 설전을 벌였던 김부선 씨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악성 루머에 대해 김부선 씨가 공개 사과도 했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후보는 그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일 뿐이다.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관계된 문제다. 이렇게 밝히며 의혹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그리고 진행자 이동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후보님이 다른 것들 의혹 제기한 것은 뭐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답변을 했던 사안이고 가장 핫한 거는 어제 그 여배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여배우에게 보낸 메일을 봤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난 적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 그랬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면서 두 번이나 그 배우가 사과해서 끝난 일이다. 거짓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그 주장이고요. 예. 어제 이제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은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배우는 그동안에 이제 소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었죠. 그 이제 그런 사과를 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총각을 뭐 예. 사칭했다든지 뭐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는 문제가 예. 이것이 이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을 했던 것과 또 지금 이제 어제 확인한 우리 이 후보와 만났고 또 알고 있는 사이라는 그것이 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 만약 그렇다면은 그거는 미투에 관련되는 문제고 또 공직자로서의 그 뭐라고 할까 도덕성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밝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오늘 보니까 뭐 트위터나 이런데 실제로 주진우 기자를 포함한 사람들도 예상되는 그런 분들의 그 뭐라고 할까 녹음 파일이 지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그 사건은 이 미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불륜이 맞다라고 의혹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직자로 도덕성의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후보 측에서는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 수임 때문에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이게 왜 미투하고 관련이 없죠? 아니 지금 그 후보님께서 주장하시는 거하고는 미투하고는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뭐 강제성을 가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상하관계가 있다든가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륜인 거 아닙니까? 아니 공직자의 그런 도덕성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도덕성의 문제인 거죠. 예. 예, 만약에 맞다면 도덕성이 크나큰 문제점인 건 맞는 것이고요. 어제 KTX 해고 승무원과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면담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KTX 해고 승무원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때문인데요.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측에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직권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 KTX 김승하 승무지부장은 왜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거래 대상으로 여겼는지가 묻고 싶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장 그리고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철도노조와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지금 작년 10월 KTX 승무원 문제를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영식 사장님이 지금 철도에 취임한 지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법부마저도 참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처벌하지는 않겠다. 추가 지금 조사도 안 해놓고서는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아직도 비상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라는 마음에 좀 아직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근데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걸 떠나서 영화 대사 중에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런 영화 대사가 유행어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한테 이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왜 도대체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자기 거래 대상으로 목숨을 하찮게 여겼는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누구 멱살이라도 잡고 하소연하고 싶고 물어내라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딱 두 마디였어요. 내 친구 살려내라. 우리 세월 돌려놔라.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인터뷰 시작하면서 13년 세월이라고 했는데 좀 강산이 한 번 바뀌고 또 남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받았던 월급 다 토해내라 이런 판결이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그 중재가 성립이 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이 문제는? 네, 이게 종교계 어르신들이 중재를 하시면서 저희는 5%를 저희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을 냈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판문점 협상이 종료됐지요. 양국이 조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놓고 조율에 나섰던 것인데요. 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협상이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됐는데 나흘째 협상을 한다는 것이 조금 수상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조선의 비핵화 그리고 그에 따른 체제 보장을 놓고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는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진행자 최강욱 변호사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협의 같은 것만 진행하면 되는데 4일씩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너무 길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 내지는 시한이 있고 그다음에 또 체제 보장 관련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과 시한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도 각각 비핵화도 그렇고 체제 보장도 그렇고 한 방에 되지를 않고 이게 몇 단계로 나눠야 되는데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냐는 것도 아마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해주신 정 장관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틀리면 큰일 납니다. 또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김영철 통전부장이 지금 왜 이 시점에 미국으로 간 건지 또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왜 간 건지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회담이 이제 6월 12일 회담이 한 열흘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가서 가결론이라도 내야 되고 최종 결론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할지라도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번은 만나야 돼요.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일단 가결론이라도. 근데 이게 지금 뉴욕으로 가는 이유는 일단 북한과 미국이 수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뉴욕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유엔 본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뉴욕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워싱턴으로 가려면 특별히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정치 수교 국가가 아니니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뉴욕으로 간다는 얘기는. 네. 폼페이오하고 만나서 좀 확실하게 얘기를 끝내고 네. 뭐 워싱턴으로 건너가더라도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폼페이오와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한다는 얘기야. 뉴욕에서 일단 폼페이오 만나서 예, 정리하고 그리고 워싱턴 가게 되면 트럼프도 만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워싱턴을 가면 트럼프를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만나려면 워싱턴으로 가야죠. 트럼프가 뭐 뉴욕으로 올 수는 없고. 네. 워싱턴 가게 되면 그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가는 거군요. 그리고 만나러 간다는 얘기는 내용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친서는 들고 간다고 봐야죠. 김정은의 친서. 네. 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하고의 막판 담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거론될 거라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판문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4일째 회담을 하고 있는 게 수상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CVID를 몇 단계로 쪼갤 것이냐? 예. 또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 측이 체제 보장인 CVIG 네. 이거는 또 몇 단계로 쪼갤 것이냐 하는 그리고 그걸 각각 단계별로 시한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판문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밀고 당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판문점 협상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내가지고 오후쯤 뉴욕 본부에다 보고 해놓으면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받아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폼페이오고 최종 협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월요일 KBS에서는 2018 지방선거 KBS 초청 인천시장 후보 토론회가 방송됐는데요. 토론회에서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장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인천시가 만든 일자리가 35만 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일자리를 50만 개 만들겠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토론회에서 있었던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광역시장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4년 동안에 인천시가 만든 일자리는 36만 개입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매년 7만 개 내지 8만 개의 목표 공시가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이를 달성을 해서 이미 1년에 10만 개 일자리가 금년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통계를 잘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지난 4년 동안에 35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에는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든가 복합 리조트 건설 등 관광 진흥 사업 그리고 다양한 취업 정책을 통해서 50만 개 만드는 것 유정복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인천시에서 늘어난 일자리는 8만 7천 개다. 선거를 앞두고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이에 KBS가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인천 지역의 노동자 수는 100만 5천여 명이었는데요. 2014년에는 9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즉 3년 동안 7만 2천여 명이 늘어난 셈입니다. 인천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3년 동안 약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복 후보가 언급한 일자리 공시제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4년에는 약 7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5년엔 8만 5천 개, 2016년엔 8만 7천 개, 2017년에는 10만 6천 개, 이 실적을 모두 더하면 35만 개로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가 작성한 공시제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BS는 이 가운데 13만 6천 개만 직접 일자리 창출에 포함된다고 지적합니다. 나머지 일자리 21만 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고용장려금 그리고 창업지원까지 모두 실적으로 잡아 집계한 수치였습니다. KBS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유권자의 상식적인 이해와는 괴리가 크다. 이렇게 질타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은 많지만 좋은 술은 많지 않습니다. 100% 경기미와 자체 개발한 누룩으로 정말 맑고 깨끗하게 빚은 술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샘의 감사와 감사불로. 술샘의 감사와 감사불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갈까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부터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이 소식이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경제계에서는 꾸준히 이슈가 됐던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다각도로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난주부터 부각된 이유는 지난주 목요일에 통계청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분기마다 공개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분석하는 통계인데 특히 통계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통계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용어는 아니에요. 통계를 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일단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5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100명이라면 소득 수준 기준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은 1등, 제일 적은 사람은 100등 이렇게 나눈 다음에 1등부터 20등까지를 5그룹, 소득 5분위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일 부자들이죠. 21등부터 40등까지를 4분위, 41등부터 60등까지를 3분위, 61등부터 80등까지를 4분위, 81등부터 100등, 이제 제일 가난한 20%를 1분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분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다 더해요. 그리고 5분위, 제일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소득도 다 더합니다. 요 두 개를 비교한 수치가 바로 소득 5분위 배율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일 돈 많은 20%의 소득이 제일 가난한 20%의 소득보다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 소득 5분위 배율은
한 나라의 빈부격차, 소득 불평등 요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24일에 통계청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좀 놀랍게 나왔어요. 현 정부가 1년 동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는데 정작 1분위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을 따진 소득 5분위 배율 수치도 최악으로 나왔죠. 실제 통계는 1분기 기준인데요. 전국 2명 이상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76만 3천 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소득 증가율로는 2014년 1분기에 5.0% 오른 거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뭔가 되기는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잘 사는 5분위의 소득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9.3%나 늘어났습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가장 못 사는 1분위 소득은 오히려 8.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못 사는 2분위 가구 소득도 4%나 줄었어요. 이 상태에서 전체 국민 소득이 평균이 5% 늘었다는 건 잘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가난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통계를 만든 이후에 제일 나빠졌습니다. 5.95배가 나왔는데요.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에 비해서 6배 가까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통계가 접힌 이후에 제일 나쁜 수치예요. 상당히 놀랍죠. 사실 저도 이 소식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그렇고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뉴스가 있어서 소개는 지금 드리지만 통계청 통계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29일 화요일에요. 청와대에서도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 당연히 다 참가했고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다 모인 겁니다. 참고로 홍장표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세요. 네. 그런데 이 컨트롤 타워에서 엄청난 경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경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해석이 필요해요. 직관적으로 보기에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관료 쪽에서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풍겼거든요. 반면에 장하성 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에서는 약간 좀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에 뭐 불쾌해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동의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했어요. 네. 이걸 이제 제가 오늘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은 없어서 뒤로 미루겠습니다만 내일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다음 주라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 정치 권력에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져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약간 뭐라 그럴까 주도권 다툼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의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쪽의 발언 뉘앙스가 조금씩 핀트가 어긋나기는 합니다. 묘 이야기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예. 회의 모두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그 1분위 소득 감소 통계를 거론했습니다. 발언 내용을 보면 최근 1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우리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왜 소득주도 성장을 1년 동안 했는데 1분위 가계소득이 안 좋아졌느냐를 주제로 무려 2시간 반 동안 경론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통계적으로 왜 이렇게 1분위 소득이 안 좋게 나왔는지를 실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상당히 당황했거든요. 근데 며칠 동안 안 돌아가는 머리로 여러 기사들도 보고 분석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번 통계 발표에서 굉장히 특이한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득 1분위, 우리나라 소득이 제일 낮은 20%, 요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의 나이 통계가 갑자기 확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1분위를 차지하는 구성원들의 나이를 보니까 1분위 가구 주인 평균 나이가 63.4살로 나오는데 이게
지난해보다 무려 2살이나 많아진 겁니다. 1년 사이에요. 이게 약간 실감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어떤 통계에서 나이 지표가 1년 만에 평균 2살이 올라간 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1분이 제일 못 사는 국민 중에 요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늘려보면 이 비중이 더 통계가 놀랍습니다. 2015년에는요. 70세 이상 비중이 29.1%밖에 안 됐어요. 제일 못 사는 20% 중에 3분의 1도 채 안 미치는 수치가 70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 수치가 33.4%가 됩니다. 한 4% 정도 오른 거죠. 2017년 36.7% 역시 또 올랐어요. 그런데 오르는 폭이 이때도 한 3%밖에 안 됐습니다. 빈곤 가구 중에 7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계층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대부분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당연한 건데 올해 통계를 보니까 70세 이상 비중이 갑자기 43.2%가 됐습니다. 6%포인트 넘게 확 올라버렸더라고요. 이례적으로 많이 오른 겁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 수준이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고령화 인구가 확 늘어나면서 하위 20%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 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1년 동안을 회고해보면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를 할 때 소득주도에서 소득이 어디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노동자의 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문제 이런 데 방점이 찍혔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경제학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의 어원은 미하엘 칼레키 이런 학자들이 주장을 한 건데 원래 말은 임금주도 성장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화되면서 경제학적으로 임금주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도 많고 여러 이렇게 비는 구석이 있으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로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임금주도 성장을 먼저 접해본 사람으로서 작년 1년 동안 정부가 임금을 위주로 정책을 짠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통계를 보고 헉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실업자와 달리 70대는요. 이 임금주도 성장에 혜택을 거의 못 받습니다. 일 자체를 안 하는 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령층 인구가 막 늘어나면서 임금 성장의 혜택에서 더 소외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통계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복지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이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자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게다가 노인 일자리 증대는 젊은 층 일자리하고 경합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의 이상에 가까운 북유럽 국가들처럼 늙은 나이가 되면 편안히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게 좋지 70세가 돼서도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세상이 우리의 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이 문제는 복지정책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날 회의 이후에 청와대가 서면 브리핑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틀려고 하는 향기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져요. 청와대 서면 브리핑 내용을 보면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달라. 우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도 1년 동안 임금 주도에서 전반적인 복지정책 강화에 눈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 뉘앙스로는요. 그러면 이제 뺑뺑 돌아가서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을 타고 가다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임금주도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임금 노동에서 소외된 고령층에게도 적절한 복지가 가미돼야 된다는 게 매우 시급해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뭘로 귀결이 되느냐? 결국은 재원 조달 문제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결국 증세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1분위 소득 빈곤 문제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인 문제는 노인복지 정부 정책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결국 재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상보다 지금 노인 빈곤층 느는 속도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빨리 들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 재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세금을 통해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증세는 정치의 무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정부를 봐도 확률적으로 증세를 주장하는 게 그 정치 세력의 대부분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박근혜가 떠들었던 개소리가 증세 없는 복지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하경제 양성화라고 해야 되는 걸 활성화라고 잘못 발음하기도 하고요. 지하경제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의 복지면은 하나만한 수준인 거고요. 이렇다면은 지금 고령 노인화 빈곤화 추세를 보면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사회가 증세 문제라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증세 문제가 닥치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증세 찬성론자입니다. 재벌 증세, 부자 증세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산층 증세를 포함한 일정 정도 국민 부담을 다 늘리는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 저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하려고 해보잖아요. 진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에게 세금 더 내라 라고 주장하는 정부에 민심이 좋게 반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너무 많은 경제적 이슈들이 있어서 이 보편적 증세 이슈가 조금 뒤로도 미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동계는 만만치가 않아요. 어쩌면 보편 증세 문제가 1, 2년 내에 바로 직면할 수도 있는, 이러면 이제 전국의 회오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뉴스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뭐 보편 증세 문제는 미리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니까요. 하나만 덧붙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1분위 소득이 급락한 문제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70세 이상 고령층의 절대적인 숫자 증가 때문이기도 하고 그 70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화가 심해진다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게 경제 영역에서 다루면 되게 쉽게 해결이 돼요. 복지의 증대로 해결하자. 진보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 되고요. 보수는 야 그건 포퓰리즘이야 이러면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이 70대 이상 고령층 복지는 제 경험상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오잖아요. 이게 진보 진영에는 어마무시한 딜레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쓰자, 혹은 뭐 증세를 하자 했다고 하면요. 이건 이제 진보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보수 정부는 이런 주장을 못해요. 박근혜도 노인 기초연금 준다고 했다가 뺏어갔잖아요. 근본적으로 보수 정부는 이런 복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주장을 진보에서 할 건데 하면 정치적으로 아주 이상한 프레임에서 허우적대다가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실질적으로 하는 계층, 20대부터 주로 50대로부터 거둔 세금을 써야 되는데 핵심은 이제 정작 20대부터 한 40대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세금 부담이 늘어야 되는 층은 정치적으로 보면 대부분 진보적 정치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보적 성향의 지지층의 세금을 걷어서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 정작 수혜를 누가 받느냐? 60대 이상이 받는 건데 이분들은 정치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요. 이 말은 경제적으로 보면 노인 빈곤 문제는 복지로 해결하는 게 진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또 정치 영역으로 넘어오면 노인 복지 문제는 진보가 속된 말로 투자에서 제일 성과가 안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진짜 신난 거예요. 노인분들한테 기초연금 준다고 했다가 뺏어와도 이상하게 60대 이상이 탄탄하게 보수를 지지해 주니까 보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진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거든요. 이 문제 또한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제가 오늘 청취자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록 정치적으로는 공을 들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 표가 안 나오는 계층이 60대 이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대안은 끈질기게 설득하고 노인 복지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에서 소외된 노인분들이야말로 이분들이 진짜로 찍어야 될 정당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 정당이다라는 걸 진짜 시기를 오래 두고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쉽지 않은 걸 제가 압니다. 쉽지 않은 걸 제가 아는데 제 친구도 맨날 우리 장인어른이 이런 카톡 보내왔는데 미치겠다고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
그 장인분 노인복지 받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근데 막 문재인은 빨갱이다 도저히 못 볼 것 같은 카톡을 보내세요. 이거 설득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안 돼 무슨 소리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3년 뒤, 5년 뒤, 길어도 10년 뒤 선거까지는 노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진보가 어떻게 비벼볼 언덕이 있습니다. 잘하면요. 예.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6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은 말도 안 될 정도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20년, 30년 뒤 진보가 설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지층은 어쩔 수 없이 60대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인구 구성학상 답이 없습니다. 예. 고령화는 현실의 문제고요. 예. 시간이 흐를수록 60대 이상의 정치적 비중이 강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요. 저는 노인복지 문제를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진보 정부의 수명이 10년으로 그칠 수도 있고 30년이 넘는 장기 집권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의 대복지 시대가 1, 2년 만에 된 게 아닙니다. 이 대복지를 이끈 정치 지도자가 엘란데르 총리라는 사람인데 예. 1946년부터 69년까지 무려 23년 동안 총리를 했고요. 엘란데르 총리 이후에도 자민당 집권 기간이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무려 30년이 넘게 3인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노인복지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3인당이 설득을 하는 거죠. 노인분들한테 진보를 찍으세요. 그러면 국민들 노후가 보장됩니다. 이러면 노인분들도 설득이 될 뿐더러 50대, 40대까지 나 늙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확산이 돼서 진보 정부 수명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진 겁니다. 예. 말이 30년이지 30년 집권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3인당은 이걸 해냈고 그래서 지금 스웨덴의 복지국가 기틀이 마련이 된 겁니다. 당장의 지표도 그렇고 장기적인 정치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최악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때가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논쟁이 시작됐을 때 우리 시민사회가 증세 이야기가 나와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게 나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증세에 대해서도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 문제는 오늘의 내 문제는 아니지만 20년 뒤 내 문제라는 사실을 사회가 함께 자각하고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브리핑을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가 하반기부터 경제 지표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더라고요. 실제로 경제 지표가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제가 예측하는 재주는 없습니다만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게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아무래도 정치 공세적인 면에서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죠. 요 이야기는 제가 우석훈 박사님 의견을 한번 따로 접해보고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6.13 지방선거 이후부터가 사실 민주진보 세력의 실력을 보여줄 때인데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보다 진지하고 보다 내실 있게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예술이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민중예술이가 드디어 2018년 5월로 무려 18살이나 되었답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민소창간 18주년을 맞이해 5월 한 달간 소액 광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갖은 압박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우리 민중예술이에게 응원의 강구 부탁드려요. 만날 배고프고 코 찔찔 흘리던 저희 민중예술이를 관심과 애정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론직필하는 언론다운 언론, 당신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소액광고 문의전화 1877-1264 1877-1264 민중예술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 감수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서요.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성은 매일 꾸며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가 편지를 통해 해명을 해왔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 김문수인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더 쾌적한 조건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손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김문수 후보님, 그동안 해온 것처럼 차라리 저에게 막말을 하세요. 과거 김문수 후보의 춘향전 발언은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 봉건적인 여성관을 갖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관심을 많이 받길래 김 후보님도 자극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하하하하. 안철수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연설이 금지된 지하철에서 공약 발표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설마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잘 모르면 김문수 후보라도 알려주셨어야죠.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우리는 한 라인이 없어도 수시로 김문수 후보 측과 통화한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 문구가 똑같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안철수 후보 측과 통화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흉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요? 아이고, 김문수 후보님, 이제는 관등 성명에 연연하지 않고 통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 말고 이제는 국민들과 소통해 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영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4도, 대전 14도, 광주 16도, 대구 16도입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춘천 27도, 전주 28도, 부산 24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리영애 선생의 명산문들을 모아놓은 책 희망,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희망이요? 네, 임헌영 선생이 편찬하셨는데요. 이 책에는 리영애 선생이 평생 동안 써오신 그야말로 주옥 같은 산문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 이영희 선생의 책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전집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산문들은 어떤 독자들이나 마음만 먹는다면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인문적, 지적 충격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산문집에는 그야말로 유명한 여러 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 예컨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디검사와 이 교수의 하루도 있고요. 내가 아직 종교를 가지지 않는 이유, 심청이의 몸값, 그리고 대만 228 사건의 진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좋은 작품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예. 이영희 선생의 강점은 뭐니 해도 대중적으로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글쓰기를 수행했다는 점일 겁니다. 예. 이영희 선생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이성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상과 이성이 7, 80년대 청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 몰고 온 충격은 대단했죠. 우상과 이성에서 이영희 선생이 자신의 그 글쓰기 방식이랄까요? 글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누어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였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괴로움 없이 인간의 해방과 발전, 사회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박정희라는 우상, 이승만이라는 우상에 도전해서 이성을 복원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 글 쓰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리영희 선생님한테 종교도 일종의 우상 아니었습니까? 네, 특히 한국의 종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정치와 결합한, 특히 기독교, 불교도 예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지점에 대한 이영희 선생들의 일갈은 가슴이 섬찟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예. 오늘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음을 좀 다지자는 의미에서 이 책에 실린 파시스트는 페어플레이의 상대가 아니다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노신의 글을 기억하실 겁니다.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 노신의 글을 참고하면서 이 글을 이영희 선생도 써나가고 있습니다. 리영희 선생이 루신에게 깊은 감화를 입었다는 것은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예. 여러 편의 글에서 루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파시스트는 페어플레이 상대가 아니다라는 글도 바로 루신의 정신을 우리 땅에서 한반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그 실천의 한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 리영희 선생의 글을 읽어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보겠습니다. 광복 직후와 대한민국 수립으로 시작되는 민족 광복의 시기를 전후해 우리는 이 땅에서 날뛰는 반민족주의자들과 반통일, 민족 분단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간악하고 추악하며
광신적이고 독선적이며 철저하게 탐욕스러운 이기주의자들이 나라와 사회를 휘어잡은 시대였다. 온갖 종류의 성스러운 구호를 내걸고 선량한 민중을 배신, 유린한 시대였다. 이승만이라는 반민족적 광신주의자의 정치적 욕망이 충족되는 것과 정비례해서 이 민족의 분단은 굳어졌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의 염원은 멀어져 갔던 것이다. 이승만의 권력 야욕에 빌붙은 과거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황당무계한 반공주의를 무기삼아 날뛴 마당에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이 사회의 정예분자들의 시체가 질비했다. 새로 들어온 미국이라는 외세와 결탁한 과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새로 득세한 4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40년 동안 민족의 꿈과 역행하는 길을 걸어왔다. 네, 이렇게 맨 앞에 적습니다. 이 글이 1988년 12월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87 민중항쟁의 결과로 쟁취해낸 87 체제 이른바 직선제 개헌 직후에서 민주주의의 섬광을 보고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88년으로부터 지금 30년이 훌쩍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리영희 선생이 말한 대로 반민족주의자들과 반통일 세력들의 광부는 여전히 잦아들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근거지로 한 서식지로 해서 파시스트들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와 탐욕으로 무장한 자들이 그 자리가 조금씩 위태로워지니까 온갖 광기서린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칫하거나 망설이거나 일말의 관용의 카드라고 꺼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에 빠진 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리영희 선생이 이해하는 이 물에 빠진 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에 쓴 루신의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빠진 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실수로 물에 빠진 개. 두 번째는 남이 때려서 물속에 처박은 개. 세 번째는 내가 때려서 물속에 빠뜨린 개입니다. 여기서 개는 뭐 착한 예쁜 그런 개가 아니고요. 정말 표독스럽게 민중들을 물어뜯는 반민족 친자본 세력들이겠죠. 여기 첫 번째 실수로 물에 빠진 개는 정권의 정치 역량 부족과 실수로 몰락한 권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남이 때려서 물에 쳐넣은 개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혁명으로 타도된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남의 나라 국민이 할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세 번째 종류의 개인데 나를 물어뜯던 개를 혈투 끝에 간신히 물속에 쳐넣은 경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87년 민주화 항쟁 결과로 직선제 개헌을 얻어내고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 땅에도 잠시 찾아드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진 개에게 관용의 카드를 내밀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재판 직후에 DJ가 사면한다거나 이런 일들이죠. 이런 개에게 관용을 베푸는 순간 바로 우리는 역으로 물리게 마련이라고 리영희 선생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조금 그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노리고 있다. 루신의 글대로 국민이 잠깐만 방심하면 무트로 기어올라 젖은 몸을 한번 흔들어 털어버린 뒤에 다시 덤벼들 속셈으로 있다. 기회만 오면 덤빌 것이다. 루신이 규정한 세 종류 개의 제3유형에 속하는 무리들이다. 네, 우리가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저들을 권좌해서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잔존 세력들이 어떤 반성도 없이 저렇게 지저대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물러서는 그 신용만 해도 금세 물어뜯을 기세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들이 리영희 선생에 따르면은 파시스트의 계보를 잇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잘 아시겠지만 허문도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전두환의 공보 담당을 했던 불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장세동이라는 사람도 기억할 겁니다. 이 허문도의 경우는 전두환 범죄의 행동적 대리인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괴벨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세동도 예의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박정희가 숭배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그 만주국 육사 때 스승 아닙니까? 네, 육사 때 스승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도 숭배했겠죠. 바로 히틀러입니다. 아이고. 박정희가 가장 애독했던 책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었다고 하죠. 그때 그 번역본이 나왔습니까? 물론입니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맨 처음 번역한 것은 이광수였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동광이라는 잡지에 실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는 내면으로는 궁극주의 파시스트와 히틀러 나치 파시스트를 숙모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총통체제로 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10월 유신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런 자들의 후예들이 그 긴 세월 동안 이 사회를 지배해왔고 그게 이런 분단체제의 영속화를 공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것도 바로 저들이 이 적대적 공존, 분단체제를 통해서 남과 북 사이에 증오의 감정들을 또 증오의 의식들을 깊이 새겨 넣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와 약탈적 자본주의와 일본의 궁극주의 파시즘 그리고 히틀러의 그 파시스트적 정치력들을 이어받은 이승만 이후에 이 세력들이 우리 남한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게 리영희 선생의 판단입니다. 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리영희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흘린 피와 그 뒤 7년간 전국에서 바쳐진 민중의 고귀한 희생의 결과로 이제 가냘프긴 하지만 민주주의의 빛이 암흑의 일각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가느다란 빛에 드러난 극소 부분의 범죄만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가 족하다. 민주주의가 웬만큼 실현되어 과거의 암흑과 전모가 드러난다면 국민이 느낄 배신감과 분격이 어떻겠는가. 우리는 배신감 맛보더라도 분격할 줄 아는 민중이 돼야 한다. 광복 직후 몇 해 동안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집단을 숙청하지 못했던 까닭에 이 국민은 단독 정권 수립, 민족 분단, 영속적 독재 정권 체제하에서 신음해야 했다. 지난 7년간의 잠에서 깨어난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민주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적들은 잠시 물에 쳐넣어졌지만 죽은 것은 아니다. 어설픈 관용론과 보복 불가론에 힘입어 국면이 바뀌기만 하면 그들은 물에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덤빌 것이다. 파시스트들의 근성은 그런 것이다. 페어플레이는 좋다. 그러나 그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이해하고 행동할 줄 아는 상대에 대해서만 적용될 미덕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정기를 확립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 모른다. 민주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988년 12월 리영희 선생의 목소리가 정말 쟁쟁하게 울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또다시 배신을 당합니다. 3당 야합을 통해서 김영삼에게 권력을 넘겨주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들 또 사면하고 또다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수면 아래로 있다가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괴물과 만났던 겁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의 상황을 멀리서 보건대 민주세력 쪽으로 지지율을 기우는 것처럼 여러 조사 결과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야말로 2차 촛불혁명의 연속성상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있을 2년 후에 총선이 3차 촛불혁명의 연속성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페어플레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음에 대선까지, 그 다음에 대선까지 70년, 80년, 아니 식민지까지 한 100년 가까이 이 땅을 틀어지고 장악해왔던 저 세력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리영희 선생 말대로 페어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처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은 법적인 질서를 원칙적으로 정확히 지키면서 그리고 투표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최후의 칼자루는 칼자루죠. 이걸 잘 활용해서 저들의 살아나려는 의지를 꺾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리영희 선생 글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리영희 선생을 대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가 갔음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에게 이거 뭐 알려줘야죠.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악랄한 민주 진보 진영의 결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선거는 다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투표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을 행사하고 그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으로 거세게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할 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멜이 함께하는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미 정상회담 개최를 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과서적인 외교 프로세스를 무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술이 돌파구를 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2,434분이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78%, 5명 가운데 4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지지한다는 입장이네요. 믿을 수 있고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들은 12%로 나타났습니다. 믿기 어렵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9%,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만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런 시민들은 1%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여러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님, 우리나라를 위한다면 지지해야죠. 화이팅! 코털도사님, 지지하고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네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PPL 시간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공 대장사랑 사용 후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응아 열심히 하라고 남친에게도 미공 대장사랑 선물 만들어서 보내줬는데 장 속에서 추호의 똥도 남김없이 다 배출했다고 봐요. 남친과 제가 서로 승천하는 용이 똥 쌌다고 경쟁하고 있는데 수많은 경쟁 중에서 똥 싸기 경쟁만큼 신성하고 건강한 경쟁은 추호도 없다고 봐요. 1522-8972 1522-8972 미공 대장사랑.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가 회담 취소했을 적에 문재인이 외교 망신 당했다 이런 기사 링크했다가 내가 망신 당했다고 봐요. 아이고, 그 똥이나 싸야지, 젠장아이.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에서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를 구매하신 분들 중 한 모씨, 아침 저녁으로 식사 대신해서 열흘 만에 5kg 감량했습니다. 한 잔 먹으면 전혀 배고프지 않고 아침에 속이 가벼워서 사실상 상쾌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운운하는데 이것은 쇼통에 가깝습니다. 김정은을 다이어트 시켜야 사실상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타샵에서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4주를 구매해서 선물해야 할 것입니다. 더 피플 4인원 골드 터치펜 알고 계십니까? 아이패드 미니 등 스마트 기기 터치펜으로 또 볼펜으로 또 LED 라이트 기능에다 레이저 포인터까지 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4가지 기능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기본 수량 100개면 74만 원대로 사은품, 반쪽물, 행사상품 딱이지요. 안칠수가 추천하는 더 피플 4인원 골드 터치펜 많은 사랑 바랍니다. 이 펜으로 투표장에서 안칠수 이름 옆에 동그라미 안 된다고요. 그거는 기표소 안에 있는 붓뚜껑으로 찍어야 한다고요. 그런 기능은 없군요. 실망입니다. 반촉물 전문 쇼핑몰 네피알 수만 가지 샘플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DJ입니다. 무릎펜 액티브 밴드 써본 분들 난리가 났어요. 무릎이 받을 충격을 말하자면 근육으로 분산시키는, 그래서 무릎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육은 키우는 이거 특허받은 기술이란게요. 남북 관계 개선, 산 넘어 산인데 무릎펜 액티브 밴드 차고 다니면 어떤 산이든 단박에 넘을 수 있어 보여요. 5월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 진행하는데 무릎펜 검색창에 무릎펜 또는 010-2255-4489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계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KTX에서 T가 어떤 단어의 앞글자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트레인입니다. 정답자 뒤를 잡자 찍찍님, 제임스 6679님, 문재인 대통령님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주세요. 클로징 사연 당첨자 짱구 랄라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김희택 논설위원 실장의 한겨레 칼럼, 그러면 미국 약속은 믿을 수 있나? 함께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있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다. 다만 두 가지는 분명하다. 우선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논리로 북한의 진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북미 협상을 흔드는 서울과 워싱턴 강경파의 시각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모든 협상은 그 끝을 드러낼 때까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의 진정성만큼이나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또한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해한다면 양쪽 모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협상을 추진하는 걸 반대할 명분은 없다. 또 하나는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에 그토록 매달리며 단계적 진전을 요구하는 북한 태도가 억지는 아니며 어느 정도 이해할 구석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이란 핵 합의를 손쉽게 파기한 걸 보면 국제사회와 약속을 깰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밖엔 없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집요하게 캐묻는 것만큼이나 체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북핵 협상은 성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려고 서두르는 이유도 한 겹 더 북한의 불안을 잠재우자는 뜻일 것이다. 역지사지란 이럴 때일수록 중요하다. 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